겸손은 좋아요, 좋아. 다스베이다 314회 특집 유시민 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휴가를 떠나요. 네. 내일 아침 휴가를 가더라도 나는 오늘 유시민 책을 판다. 유시민 책은 반드시 사야 해요. 읽으란 말은 안 했어요, 내가. 응? 응?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안녕하세요. 내가 이 책을 오늘 낮에 받았어요. 사실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난 목차까지만 보거든요. 목차를 보다가 하마터면 읽을 뻔했어. 내 이름이 하나 나온 거야. 나 아직 모르는구나. 내 이름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읽어야 되나? 출판사 대표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나갔냐? 4만 권밖에 안 나갔다는 거야. 40만 권이 아니라.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귀여우세요. 귀엽다고?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40만 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사거든, 이게.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제가 책을 읽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책을 누가 읽으려고 사. 자, 그래서 우린 책을 읽지 않을 거지만 작가로부터 오늘 책에 대한 내용을 미리 들어보려고 오셨습니다. 자, 한 사람만을 주제로 한 책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쓰신 것 같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머리말 좀 읽어드릴게. 근데 처음 읽는 거야. 자, 총선이 끝난 후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책과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바꿀지, 바꾼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았다. 달라진 건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는 윤석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적 사고였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와 같다. 이게 참 훌륭한 비유야, 이거. 어?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한 줄로 다 이해가 되잖아. 응?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안 가르쳐 주지. 그의 운명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 쭉 가다가 마지막에 실컷 욕해놓고 희망은 힘이 세다. 자, 이제 목차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철인왕. 이게 뭐예요? 네, 얘기하기 전에 여기 다스베이다 나왔으니까 사실 저 몇 달 동안 총수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병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감기 기운도 있고 그렇더라고.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최강 저널리스트가 누구냐. 여론조사에서는 손석희 씨가 1등인데. 그분은 은퇴한 지가 몇 년인지 아직도 1위야. 그분은 현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만 그런 거고, 실제로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강 저널리스트가 누구냐? 그럼 김어준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게 저널리즘이라면 그 활동은 꼭 신문사 방송국에서 월급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총수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불쌍한 김재현 기자가 앞에서 뭐라 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를 언론이 엄청 보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데 언론이 하나도 보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른 거지 저널리즘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최강 저널리스트를 유튜버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쪼잔해. 그냥 저널리스트라고 인정해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싫어?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몇 달간 지켜봤고요. 그래도 큰 병 안 걸리고 고장 안 나고 여기까지 온 게 굉장히 고맙고 휴가 가서 잘 쉬다 오기를 바란다는 덧담을 먼저 하고 자, 이 주관적 철인왕이라는 잠깐만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120페이지. 저널리스트 김호준. 제가 그 페이지를 지금 처음 펼쳤어요. 첫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호준은 잘생겼다. 새로운 얼굴이다. 그런 내용이네. 자, 그래서 제1장 1절 주관적 철인왕. 이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배운 거 혹은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의 운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테마 몇 개를 1장에다 썼어요. 3개를 썼는데 첫 번째가 주관적 철인왕이에요. 철인왕은 이제 플라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텔로스, 목적은 정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는 철인 통치라는 거죠. 이때 철인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미덕인지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그러고 철학자가 왕이 되면 철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최대의 선을 실현하는 데에는 철인 왕이 다스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론인데 민주주의는 그 반대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냥 표 많이 받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니까 그때 민주주의를 배격했죠. 플라톤이.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을 죽였으니까 아테네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를.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철인왕이 실제 존재하냐?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철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윤석열은 철인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무지하게 멀어. 근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플라톤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하나마나한 주장을 했다고. 근데 민주주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플라톤이 전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 민주주의 방법으로 권력자를 뽑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제도 만능론을 경계해라. 제도가 잘 돼 있다고 다 잘 될 수는 없다. 누가 그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동일하더라도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철학적으로 플라톤을 싫어했는데 플라톤 선생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든가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든가 이거 진짜 틀린 말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할 때는 사람을 잘 봐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가 악의 비속함. 진부한 말 하잖아요. 진부한 말. 어떤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면 왜 악한 행위를 하지? 라고 물을 때 나쁜 놈이라서 그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모질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악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어디를 봐도 비범한 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하지도 않아. 비속하다는 말이 아주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가 없어. 따라서 자기의 언어도 없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부한 말들이에요.
이 진부함이 악에 가담하게 만든다는 게 한나 아렌트의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예, 어리석고 진부하면 악에 쉽게 물들어요.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비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대처를 해야, 예, 적합한 대처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예, 그 점을 또 배웠습니다. 말을 하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어떤 말도. 들어오는 건 이런 거지, 뭐. 내가 욕먹더라도 맥주 한 잔 쫙 돌릴 테니까, 그런 것만 들어줘.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게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술과 관련된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자기의 세계가 있어, 거기는. 상가에 상인 일하러 갔다가 상인을 제치고 안주 메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무아지경의 표정이 있잖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후보 시절에 술하고 음식 얘기 나올 때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내일 저녁은 누구랑 뭘. 자기 세계가 거기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글을 보면 깨달은 것. 완벽하지 않은 선. 조국 사냥을 성공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무엇을 공격했냐 하면, 이른바 뭐 내로남불이니 어쩐 이래가지고 입으로는 진보를, 정의를 떠들면서 뒤로는 협잡으로 대학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했으나 완벽하지 못했던 거하고 위선은 달라요. 자기들은 선한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위선조차 부릴 생각이 없는 자들이 불완전한 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위선으로 공격하면서 대중을 선동해서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사람이 참 똑똑해. 박수! 되게 이제 보수 쪽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늘 해왔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 진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같이 돌을 던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운 거예요, 제가. 이 윤석열이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만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그걸 감출 목적으로 위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선을 지향했으나 불완전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서로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점을 배웠어요, 윤석열 씨한테. 예. 훌륭한 배움이다. 그 세 가지를 배웠어요. 윤석열은 주관적 철인왕이구나. 두 번째, 비속해지면 악에 물들 수 있구나. 세 번째, 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점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 뭐요? 옳대요. 깜짝이야. 옳소? 오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왔네. 자, 여기서부터 또 재밌어집니다. 여당이 참패한 이유. 야, 이거 궁금하네. 하마터면 읽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거의 5대5 게임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후회하기 시작했거든. 석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잘못할 줄은 몰랐어. 이렇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하면서 이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의 속설, 가설을 소개했는데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르는 총선에서 여당 의석수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4월 초에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마지막 주 여론조사를 다 합치면 윤석열 국정수행 잘한다가 36%였어요. 못한다가 60%고요. 그게 쭉 1년 반 동안 35대 60으로 왔고 그 36에 3을 딱 곱하면 108이에요. 108. 그 4년 전 총선도 비슷했습니다. 이거 결과 나온 다음에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108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봤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타 진보정당들의 의석수가 한 198이나 197이 되고 이준석 신당
한 너댓 개 돼가지고 거기서 탄핵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그림? 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10개 가까이 많이 나온 거죠. 국힘당이. 자, 여당 의석 계산 공식이라는 게 여기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힘당이 완전히 무기력한 당이 됐죠. 박근혜 씨가 비대위원장이던 2004년, 그때 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제 같은 걸 처음 도입을 했죠. 우리 정치 역사에. 제가 엄청 우겨가지고 그때 그 제도를 도입했어요. 맞아. 투표했더니 제가 1등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계속 주장하니까 지가 당대표하고 싶어서 저런다고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노 대통령 탄핵하고 총선에 참패했던 그 민주당하고 통합하면서 한나라당에서 손학규 씨 모셔오고 대통합 민주신당 하면서 그 당원제도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귀족정으로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정당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나라당은 박근혜 씨가 그거를 도입하고 나서 그걸 꾸준히 20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었던 그 전당대회가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는 30대 젊은이를 당대표로 뽑았잖아요. 그게 박근혜의 유산이었거든요. 거기는 책임당원 제도죠, 이름이. 조국혁신당은 지금 주권당원 제도고요.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제도예요. 민주당은 그걸 중간에 한번 없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으면서 다시 그걸 살려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0만 대군으로 성장을 한 거고요. 국힘당도 꾸준히 그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거를 윤석열이 왕정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났냐 하면 당원들이 완전히 결속해 있는데 이 결속은 보수중도연합이 다 해체되고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 이런 걸로 똘똘 뭉친 당원들만 지금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김기현을 당대표 뽑아주고 뭐 다 한 거예요, 지금. 당이 망했어요. 그래서 아무 전략 없이 뭐 2조 심판 떠들다가 초딩 같은 선거전을 치른 거죠. 처음부터 읍소를 했어야지. 그렇지.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고. 처음부터 읍소를 해야지. 정책 공약 발표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큰 기여를 했죠. 그렇죠. 정치 초딩을 데려다가 비리위원장 시켰기 나는 때문에. 한동훈 너무 좋아. 그러다가 갑자기 언론으로 넘어가. 예, 언론도 함께 패배했다. 그게. 그러니까 이때 언론은 우리가 알던 언론. 언론 몰락의 증상, 무능한 언론 엘리트 이런 얘기 쫙 나오니 좀 맨 마지막에 이제 김어준만이 희망이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저는 알아요. 왜 화를 내는지.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사람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기들 보고 감시견을 하라는 거는 대단히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기자들은 지금 우리가 알던 언론이라고 제가 썼는데 우리가 알던 언론, 이제 오래된 언론, 주식회사로 조직돼 있고 오너가 있는 언론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리고 그 오너는 엄청 부자고 광고주도 대부분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런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냥 생활인이라고요. 민중을 위해서 걸기한다든가 민중의 자유를 위해서 권력과 투쟁한다든가 그거 하려고 신문사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니들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화가 날만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도한 요구를 한 거예요. 워치독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옛날 얘기잖아. 자꾸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요구를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져요. 왜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냐 이거야. 얼마나 미워. 엄청난 사옥이 있고 그 안에 위계 조직이 있고 게이트키퍼가 있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또 기사를 작성하고 그거를 위에서 컨트롤하는 이것이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이에요. 저널리즘은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럼 과거에는 왜 신문사 방송국만 그걸 했냐 하면 돈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시설이나 초기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집사 때문에. 그래도 뭐, 요거 완전 소자본이잖아.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또는 자본 없이도 대중의 이해를 받고 지지를 얻으면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새로운 저널리즘이에요. 이 새로운 저널리즘은 신문사, 방송국, 그 설비 이런 거에서 저널리즘을 해방시킨 거거든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저 김어준이 최강 저널리스트인데 유튜버라 그러는 거야. 무당이라 그래요. 뭐 선동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지금 가끔씩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어떤 뉴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도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최근에 뭐 명예훼손으로 뭐 유죄 선고 확정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사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정치인의 가짜뉴스를 이렇게 가볍게 쳐버려도 되냐? 누가 정치인이야? 나도 저널리즘 활동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난 거라고. 그 사람들은 신문사 방송국 직원이 아니면 저널리스트로 인정을 안 하는데 이게 바로 낡은 특권의식이에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대들 100명보다 김어준이 더 저널리스트로서 힘이 세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런 거죠. 맞는 얘기고요. 이번 총선에서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언론이 여당을 편들었잖아요. 그들이 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민주당에 해가 되는 것은 다 중요한 뉴스야. 윤석열과 국힘당에 불리한 거는 뉴스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 총수도. 그러니까 그들이 전화 총수를 선동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 기계적 균형을 지키지 않아. 아니, 90% 착한 사람과 99% 나쁜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중간을 지키는 것이 언론의 중립성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낡은 저널리즘의 규범 지키지도 않아. 어차피 지금.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지역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의 위기에 중립을 지키는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좋네. 네. 표현 좋아. 응? 좋죠. 여기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을 좀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기자들의 신문이에요. 시민의 신문이 아니에요. 시민의 신문이라면 그 기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의견대로 신문을 만드는 거지. 존중해요. 그분들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에 대해서 자기들이 독립적인 것처럼 독자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으로 가버렸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기계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게 불균형한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세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만드는 신문 안에서 자기의 중립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봐요. 세상이 균형이 찾아지나. 그러니까 김어준의 차이가 뭐냐? 한겨레 신문과. 김어준은 그런 중립을 안 지키거든. 사실을 중시하고 논리의 규칙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런 저널리즘의 규범은 아주 철저히 지켜요. 그렇지. 예. 그러나 이 불균형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내가 중립을 해쳤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걸 못 본 척하는 그런 언론을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얘기해줘. 다시 얘기해 줄게. 세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자신이 편향되었다는 비난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널리즘을 해요. 이게 원래 120페이지. 원래 한겨레 신문을 만들 때 이런 신문을 원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돈을 낸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의 신문이 돼버렸죠. 이 한겨레 기자들은 지금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비판을. 그것이 언론의 규범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론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일부잖아요. 어떤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개입할 때 그때는 이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사이에 중립을 지키면 안 돼요. 단호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언론이 없죠.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 중에는. 뉴미디어 쪽에만 있죠.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처럼.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장점을 결합한 뉴스타파 이런 데들. 다 이게 새로운 플랫폼을 위해서 활동하잖아요. 여기 막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래도 기자협회에서 한 말도 안 해요. 자기만 안 당하면 돼. 쟤들은 저널리즘 규범을 어겨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러던 기자협회가 뭐 랩독 애완견 한마디 했다고 성명 내고 난리야. 그대들은 성역인가? 그대들은 남을 비판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대들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 왜 이렇게 발끈발끈해? 그런 태도로 윤석열하고 좀 싸워보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저널리스트 김어준 챕터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좋은 내용이에요. 자, 김어준이 외모만 장미 같은 게 아니다. 모욕적인데? 예, 장판교 싸움이라고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 유비군대가 조조 백만대군에 밀려가지고 유비가 이제 아들 아두가 적진에 포위되고 그 부인하고 위기에 몰렸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장비가 장판교라는 좁은 다리를 딱 지키고서 갖고 장팔사모를 들고 그때 조자룡이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아두를 구해서 오죠. 이제 그게 유명한 장판교 전투인데 장비 혼자 조조군의 진군을 막은 거거든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김어준이 좋은 책이다 이거. 이런 이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에 대한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들어있어요. 책을 한 권 만들려다 보니까 양념도 좀 쳐야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인기 없는 이유도 쫙 정리했는데 그건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가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 제목만 얘기해 줄게요. 그냥 무능이 아니고 극단적 무능. 맞아. 무능이라는 단어로 부족하죠. 예, 무능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독재자 행태, 학습 능력 결여, 무지성 대통령, 그리고 비굴한 사대주의. 야, 이것도 맞아. 간첩단, 국민을 모욕하는 외교. 씨발 진짜. 나는 이 국민을 모욕하는 외교가 제일 기분이 나빠요. 나머지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잖아. 우리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저러면 우리 다 함께 좀 창피해지잖아요. 모욕감을 느껴 정말. 예. 또 재밌는 챕터네. 그 다음에 그의 적들. 이재명 아직 죽이지 못한 자. 조국 죽였는데 살아난 자. 이거 웃겼다 이거. 이재명 수모를 견디는 힘. 이거 유시민 작가가 했던 표현이거든요. 내가 무릎을 쳤어 이거. 야. 네 군데 법정에 끌려다녀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모욕을 매일매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고 나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결여된 것을 선망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보고 있으면 그 점이 정말 놀라워요. 저도 이게 제일 놀라워요. 예.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 예. 재판 하나만 해도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저 같으면 정치 때려치웠어. 아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고. 그러니까, 나 안 할게, 씨발!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 점은.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안 죽어. 아직 죽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죽이려고 인연을 했는데, 못 죽이네? 응? 그러다가 결국, 칼로 찔렀는데, 안 죽네? 나는 총선 과정 전체를 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감정은, 이건 좀 기적적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온 우주가 그걸 다 겪고 다시 총선을 이겨버리네? 야, 기적적이다 싶어서 저도. 예 대단한 힘입니다. 그거 예. 당 안에도 온통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언론이 도와줬나? 자기 편이 없었어. 2월에 좀 사실 위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겨레 이런 데서도 무조건 야당이 뭐 민주당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칼럼이 막 실리고 이럴 때 그렇지. 광주 가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광주 민심도 굉장히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흔들어 댔으니까. 예, 정말 민주당이 선거를 치면 어떡하지 이래서 이 선거를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2선 퇴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서울에서도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보라고 한 분들이 있었어요. 당대표 사퇴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형식을 거쳐서 선거 전면에서는 뒤로 빠지는 이런 방안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 좋은 말로 혹시 전화 오면 얘기는 해볼게요. 왜 얘기를 해 그런 거를. 전화 한번 왔기에 제가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책임은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중간에 물러서게 되면 책임도 못 지게 된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당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가서 그 결과를 놓고 책임을 져야 된다. 저도 한번 했어요. 네. 저는 이깁니다. 저는 여론조사 꽃의 수치를 쭉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100분 토론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그 3월에 토론할 때도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월 말 3월 초 그때가 좀 위험했어요. 수모를 견디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막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이럴 때 그걸 못 견디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버티게 한 게 이제 비싼 게 그리고 여론조사 꽃의 그 활약이 장판교에서 여론조사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구독 신청해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세계 점이, 최초의 모델이죠. 예. 그 점이 청수가 저널리스트로서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의 저널리스트와 다른 점이에요. 청수는 그 시민들하고 함께 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의 저널리스트들은 그 시민들을 수용자로 취급하잖아요. 내가 발신하는 이 기사, 보도 이런 걸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저널리즘 행위에 당신이 간섭하지 마. 근데 총수는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은데 같이 할래요? 시민들의 힘이에요. 이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이 새로운 저널리즘을 보면 사실상 그런 거죠. 제가 부탁은 하지 않아요, 근데. 구독해! 자, 수모를 견딘 힘.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이 정도 수모를 견디는 힘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정도 되는 분들한테서 본 것 같아요. 자, 달라진 조국. 죽였는데 살아난 자. 이거 맞지? 달라진 조국. 달라졌어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웃기기까지 해. 대부분에서 파기환송 안 하고 그냥 상고 기각하면 그냥 며칠 안으로 바로 그렇죠. 예, 교도소로 가야 돼요. 2년. 그래서 조금 건들면 안 돼요. 어차피 2년 선고 받아놨거든요, 지금? 건들면 안 돼. 무서운 게 없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정치 무대에서 생존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제대로 좀 운영해보고 자기가 펼치고 싶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모든 수모를 견디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만나자 그러면 뭐 의제 협의 없이 그냥 만나자 그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살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조국 대표는 자기가 죽어도 돼. 자기도 죽어도 상관없어. 이 싸움의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니들. 그리고
총수가 좀 갈라치기 경계를 많이 하던데 이 세상에 이재명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라는 식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상당 부분 작전 세력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작전 세력이 주류라고 봐요. 이재명을 진짜로 좋아하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조국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시지 말라. 조국 대표는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이다. 자기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을 죽이는,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을 응징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국가의 운영을 바로잡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완전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선동들을 대대는 자들이 있죠. 있죠. 네. 있는데 잘 안 먹혀요. 이재명도 조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국도 이재명을 필요로 해요. 이재명은 조국 스타일로 싸우지 못해요.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경로가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국은 이재명처럼 싸우면 안 돼요. 뭐 품을 크게 넓히고 이거 안 돼. 그냥 날카롭게 칼을 갈아가지고 직진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조국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렇죠. 조국을 그래서 부활시킬 사람은 또 이재명인 거예요. 당선돼서 사면해서.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자, 여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갈래 길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앞에 이만큼을 썼네. 세 갈래 길이 있다는 거야. 세 갈래 길이. 첫 번째는 자진사임이에요. 자진사퇴예요. 아우씨, 나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못하겠어.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출근도 날마다 해야 되고 실제로 날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만할래. 이래주면 모두가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성찰 능력이 극도로 뛰어난 사람이라야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내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나라에게도 손실이 되고 국민에게도 불행이 되는 것 같다. 고로 나 자신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이 능력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안 돼. 너무 야박하다. 전무. 네. 절대 없어, 가능성이.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 가능성으로 검토해본 결과 현실성이 전혀 없다. 논리학에서는 소거법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씩 지워가는 방식. 첫 번째 삭제,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협치. 협치. 이거 더 어렵지 않아? 협치인데 이게 더 어려워. 왜냐하면 자진사퇴는 한순간에 결심을 하면 할 수 있는데 협치는 3년 동안 계속 자신의 분노를 조절해가면서 야당과 공존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협치 안 한다고 맨날 협치 노래를 하더니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부터는 협치 얘기를 안 해. 심지어는 민주당 보고 협치하래. 뭔 말이야 그게. 권력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협치 개념은 사실상 당적을 버리고 민주당이 제1당, 국힘당이 제2당, 민주당이 시니어 파트너, 국힘당이 주니어 파트너가 되어서 대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연정협의회의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기는 상징적 국가원수로 남는 거예요. 이 연정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고 이 연정협의회와 총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 정도 돼야 협치예요. 그냥 뭐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왜 뭐 피싱이야 뭐야? 왜 뜬금없이 한번 만나갖고 왜 만났는지도 모를 야당 대표 영수회담을 왜 하는 거야? 잠깐만 나 좀 웃고. 1번보다 더 어려워. 1번보다. 피싱, 야. 좋은 표현이에요, 피싱. 피싱 했다가 실패했지 한번. 자, 그리고 마지막에 대결이야, 대결. 대결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두 개를 할 능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제 초선 당선자들 대통령실에 불러가지고 밥 주면서 야, 나만 믿고 열심히 싸워.
예산권과 거부권이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네 지역구에 특별교부세 왕창 줄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국가 사유화거든요, 이런 게 다. 대통령 몫의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특별교부세 중에 이제 일반 교부세는 법에 따라서 지자체에 주는 거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 몫을 주머니를 하나 놔둬요. 그래서 그거를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진보 대통령들은 그런 걸 잘 안 썼는데 그거를 떼서 보건소 지어주고 뭐 학교에 뭐 체육관 지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거부권 얘기는 니들이 안에서 막아보다가 못 막으면 내가 막을게. 내가 거부권 발동하면 니들이 다시 제의결에서 다 폐기시켜.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극단적인 대결 노선을 선포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건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그래.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것이 윤석열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의 선택인데 그가 그의 운명을 스스로 100%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적들이 있죠, 적들이. 그 오장이 그의 적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에요. 주권 재민 이런 게 그냥 헌법에 있는 조항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좀 국민으로부터가 뭐야? 그 일본식 표기법이라 아니 뭐 정말 막대 먹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도 화를 내셨고 아마 지하에서도 화를 내고 계실 거예요. 으로부터 이런 게 다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국민이 권력을 줬어요. 윤석열에게. 국민이 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하는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국회가 탄핵을 하고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해서 기각 혹은 인용 결정을 하죠. 근데 국회는 먼저 움직이지는 않아요. 국민 여론이 3분의 2는 넘어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선거 전망이 아주 암울해지기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 균열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탄핵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 국회가 탄핵을 해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수 있지 않냐. 여론이 압도적이면 기각 못해요. 박근혜 때도 그래서 기각을 못한 거거든요. 국민 여론에 모든 것이 달렸다. 국민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이 나고 있는 중인데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바닥이 나냐. 그것만 남아있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요. 지난번 경우는 이제 태블릿이었는데 예. 기름은 가득 차 있죠, 지금. 예, 역사의 필연은 종종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런 전장이 많아요, 지금. 어디서 불꽃이 튈지는 모르겠어. 뭐 녹취록이 많다는 소문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널리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전화로 해결했겠죠. 요즘 자동 녹음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3년을 가겠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네. 박근혜 탄핵은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질서 있게 잘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악한 의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생물학적 본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우두머리로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본능. 그러니까 이제 최해병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장을 처벌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야, 시정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내가 지시를 했는데 일개 대령이 지 맘대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위 해제하고 항명수괴로 영장 청구하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단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시를 했는데 일개 대령이 지 맘대로 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본능을 자극한 거거든.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가 들어갔을 때 도자기가 깨지는 것은 코끼리의 의도가 아니라 코끼리의 본능이 문제잖아요. 그 코끼리가 거기 들어가게 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게 다시 불러내야 돼요. 그 안에서 때려잡으려면 도자기가 엄청 더 깨져야 돼요. 되도록 도자기를 덜 깨고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미국 경우에 자진사임한 사례가 있잖아요. 닉슨이라고 아시죠?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는데 도청기에 문제가 생겨서 송신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 사건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특별검사가 닉슨을 소환하겠다고 하고 닉슨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려고 반격을 가하고 미국은 이제 상원이 결정하거든요. 하원에서 상원 보고 빨리 탄핵하라는 결의안을 3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혐의가 제일 중요했던 게 사법방해. 사법방해. 사법방해는 중죄거든요. 일정 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정했을 때 그것을 통보하니까 닉슨이 사임했거든요. 닉슨이 왜 사임을 했냐 하면 영상들 남은 게 있던데 보면 막 침팬지 우두머리가 그 권력을 뺏기고 나서 한 행동, 바닥에 퍼즐을 앉아서 울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가슴을 찌고 이런 행동을 다 해요. 그게 침팬지 수컷 우두머리가 권력을 뺏겼을 때 하는 행동 양식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임하지 않으면 사원이 탄핵을 하면 그 끝이거든요. 거기서 헌법재판소 뭐 심판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그러면 바로 기소되는 거예요. 사법방해 혐의로. 그러면 종신형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가만히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너 사임해. 어차피 탄핵될 거야. 논리 프로시콰이가 있잖아. 불기소 사면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면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야 대통령이 사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옛날 영국 왕의 권한인데 기소 전에 얘는 기소하지 마. 영원히. 라는 사면제도가 있었어요. 논리 프로시콰이라는 라틴어인데 이게 영구적 불기소 사면권이에요. 그래서 닉슨이 사임하자마자 제랄드 포드가 이제 거기는 부통령이 승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선언하죠. 취임하고 나서 논리 프로시콰이. 닉슨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영구적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닉슨은 조사도 안 받았고요. 기소도 안 됐고요. 보좌관들만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탄핵 심판을 하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에너지의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정치 양극화, 적대적 대결 다 이명박이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이명박의 행위. 그때 생긴 에너지가 일종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박근혜 탄핵으로 연결되었고 이명박까지 불러내서 감옥에 보낸 거고 그 에너지가 남은 게 검찰개혁으로 온 거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조국 사태, 윤석열의 부상, 대통령 당선, 집회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 싸움이 계속돼요. 끝없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사면제도가 그게 불기소 사면제도가 없기 때문에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뒤에 써놨는데 일부 내용이 알려지니까 벌써 막 비난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일리 있다. 야당이 탄핵안을 낼 거면 그때는 사면법 개정안도 같이 내는 게 좋겠다. 저 좀 무서워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네. 있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명박 씨는 영리하고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윤석열은 달라요. 이 사람은 사악해서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사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 씨는 막 촛불 집회 일어나고 이러니까 거짓말도 막 하잖아요. 뒷산에서 뭐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둥, 아침 이슬을 불렀다는 둥 이런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발을 빼기도 하고요. 협상이 돼요, 협상이. 근데 이 사람은 협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타협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하도 답답해서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어딘가에서 그걸 한번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핑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현재. 지금 남은 거는 대결밖에 없는 것도 자명한 것이고. 그렇죠. 에너지가 충돌할 것도 자명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해하고 자기 객관화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걸 바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 어디서 출구를 만들까 고민이 되는 지점 맞아요. 예.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 오신 김에 석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공장장이 그 문제 다루는 걸 쭉 봤는데 나하고 생각 차이가 좀 있더라고.
국정 브리핑이라는 전례 없던 그런 형식을 갑자기 동원해가지고 뭐 갑자기 기자들한테 문자 돌리고 불러 모아서 했잖아요. 뭔 그런 국정 브리핑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 행위를 해석해 보면 너무 좋았던 거야. 이렇게 좋은 일이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 아주 좋은 의도로 이걸 했다고 봐요. 아니, 왜 웃으세요?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한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칭찬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낸 국정 브리핑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몰래 몇천억 원을 해먹을 뻔했는데 지금 국민이 다 알게 됐어. 그래서 함부로 해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 이거 내부 제보야? 아니, 이거 대통령의 제보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공익제보자. 이게 원래 대통령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석유공사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호주 회사가 철수했지만 우리는 산유국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 이거를 그냥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걸 국정 브리핑으로 국민한테 알리는 바람에 국회가 막 지금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고 막 난리잖아요. 못 해먹게 생겼어. 그 대통령은 정말 엑스지오가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인 줄 안 거야.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하는 건 오해야.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거고 정말 자기의 배우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알면서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야. 그렇게 믿었고 확률이 얼마야? 했는데 20%라고 했기 때문에 5번 시추하면 한 번은 나온다. 이렇게 믿은 거야. 아브레오 박사가 허겁지겁 한국에 돌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보니까 석유공사 사장이 뭐 유수한 세계 회사들이 투자를 받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돈을 우리가 대면 거기에 이익 얻어먹을 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큰일 났어 정말. 나라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러면 부인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로 종결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근데 최 목사는 주거 침입으로 조사 중이란 말이야. 주거 침입범이 대통령 기록물 남긴 거야. 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그분들, 그 내외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고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멤버 유지 논문에 대해서조차 말을 안 하잖아. 아니, 우리가 보통의 상식이라면 스스로 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그분들을 재단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해쳐?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1급 발암물질이에요.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국가기록물인가 보다. 주거침입을 했나 보다. 요즘 주거침입범은 대통령 기록물을 남기고 가나 보다. 천공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천공은. 검사들이 전보로 많이 다녔대잖아요. 그런 일환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과거에도 용한 스님 없냐고 기자들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는 있으세요. 실제로. 저 먼 바다 건너서 귀인이 오셔서 동해에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정도의 점괘는 나왔지 않을까? 예, 태평양을 건너온 분은 아브레오 씨고. 예. 그냥 이게 모든 일이 다 어리석어서 생긴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는 우리들의 나쁜 태도를 바꿔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최근 10년 사이에 제일 많이 나간 책이 뭐예요? 아,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일 많이 나간 책은 아니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그거하고 국가란 무엇인가도 엄청 많이 나갔어요. 예, 박근혜 탄핵 특수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막 생겨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2011년도에 냈던 책인데 그거를 빨리 리뉴얼 해갖고 새로 내자 그래서 한 2달 후딱딱 작업해갖고 새로 냈죠. 그랬더니 책이 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애착이 가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 책은 적게 팔리고요. 예, 좀 허접하다라고 생각했던 책은 많이 팔리고. 요건 어느 쪽이에요? 그건 허접한 쪽이죠.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여서 꼼꼼하게 쓴 책이 아니라 확확 쓴 책들이 나가는구나. 그렇죠. 예. 표를 많이 받은 후보라고 해서 꼭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책은 좀 허접해도 해를 끼치지 않아. 내가 이 책에서 최강 저널리스트라고 총수를 막 띄웠더니 네. 오늘 보니까 이 책을 팔아주려고 노력을 엄청 하네. 안 그래도 돼. 120페이지를 꼭 읽더래요. 이제 출판사 분들 평어로는 언론 챕터 네. 거기가 제일 인상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20페이지가 있으니까. 언론에 관한 거. 예. 외워, 120페이지. 유시민 책은 일단 많이 팔려야 되고요. 지금, 이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20만 부밖에 안 나갔대요. 20만 부 밖에 그러면 안 되고. 네, 네. 지금은 그 정도가 베스트셀러의 사이즈거든요. 요거는 40만 부. 예. 한 사람 앞에 3권씩 사도록 해요. 읽으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딴 것보다 제가 이제 언론에 관해 쓰면서 예컨대 이제 지난 총선 기간에요. 데일리안 같은 이 극우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여론조사 회사에 맨날 맡기잖아요. 매번 전국 선거를 할 때마다 여론조사를 엄청 발표를 했는데 늘 국힘당 계열 후보가 엄청 높게 나오는 조사를만 냈던 데잖아요. 그런 매체가 보도한 그 여론조사 결과도 엄청 인용을 하면서 여론조사 꽃은 정말 단 한 번도 인용을 안 했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써놓은 대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과 여론조사 꽃, 뭐 다스베이다, 뉴스공장 이런 데는 우리가 알던 오래된 저널리즘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적 1호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공적 1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서로 다른 흐름의 조사 결과들이 쭉 나오면 왜 데이터들끼리 상충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또는 이론적인 추론의 결과 얻을 수 있는 결론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왜 이론과 데이터가 서로 싸우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하지 않아. 다른 조사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김어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김어준을 불신할 이유가 있나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들이 인용했던 그 모든 여론조사들이 다 틀렸는데 그거에 대한 성찰이 1도 없어요. 스스로 엘리트를 자처하면서 다른 분야의 엘리트를 취재합니다. 기자가 되면 장관하고도 맞다이 합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뭐 20살 차인데 김선배, 이선배 이래. 내가 왜 선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막 끌고 붙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기자들한테 잘해요. 엘리트들이. 뭐 그런 문화에 익숙한 거죠. 근데 얼마나 미우면 자기 성찰을 하는데조차 1도 참고를 안 할까. 제가 이 책의 한 꼭지를 2월 여론조사 광풍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여론조사를 다루었던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언론을 보고 있으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기자들에게. 민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다만 그대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대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합당한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애인에게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고요. 기자들 이거 잘 안 써주겠다. 예, 어떤 언론사에서 책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꼭 출연해달라고 연락이 왔기에 일단 책을 보시고요. 그 책을 보시고 나면 초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랬더니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이 유시민 책, 이거 40만 부 정도 찍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길 바라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 일상생활의 공간 안에서 저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자. 토론하자. 탄핵 얘기도 하자.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자. 열심히. 탄핵에 찬성하냐고 물으면 적극 찬성한다고 대답하자. 여론조사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2월 여론조사의 광풍, 그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면 야당이 지는 거예요, 그 선거가.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걸 막으려고 여론조사 꽃을 만들었잖아. 잠깐만. 이상한. 박수. 왜 중요한 선거 때마다 1000명 중에 보수 표집이 400명씩 되는 그런 보수 쪽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왜 그렇게 폭풍처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 보도를 쏟아내냐 하면 그 여론조사를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유권자들이 절망해가지고 뉴스도 안 보고 싶고 투표도 하기 싫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실제 여론조사처럼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총수가 지난 대선 때 그걸 느끼고 저도 느꼈지만 저는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 생각은 못했어요. 총수가 여론조사 꽃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장판교 싸움을 치러냈어요. 그걸 가지고. 언론은 인용을 안 했지만. 그래서 전화를 받자고요. 받아서 탄핵에 찬성한다고 얘기하자고요. 그 탄핵 찬성 여론을 70% 80% 만들자고요. 그러면 국힘당의 균열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여론조사를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 출발이 이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권씩 사라고. 총수가 자꾸 저러면 힘들어. 여론조사 꽃 구독도 해야 되지, 뭐 선글라스도 사야 되지, 무슨 뭐 요즘 만년필도 사야 되지. 손이 너무 많이 가 힘들어. 한 것만 사면 돼요. 충분합니다. 네. 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몰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자, 이 책 20만 권을 넘었을 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수, 그대가 도성을 비운 동안에는 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자, 휴가 갔다 올 테니까 한 주 건너뛰는 겁니다. 그때 다시 뵙기로 하고요. 자, 유시민 작가 곧 떠날 거거든요. 저 앞에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요. 자, 끝!